당신은 오늘도 아무런 변화도 생각도 없이 노년의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계시오. 노인이 무슨 쓸모가 있냐고. 그저 밥만 축낼 뿐이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오. 그렇게 그동안 그냥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노인이 되어 있고, 노인이 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만 계시오. 나도 얼마 전까지는 은퇴를 하고 가난한 늙은이로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었지. 하지만 이것을 알고 나니 내 인생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어. 내 심장은 젊었던 그날처럼 다시 뛰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그동안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니 내가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라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체할 수 없는 노후의 삶을 보내고 있는 당신이라면 하루빨리 이것들부터 당장 할 것이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금전적인 준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막상 나이가 들어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처음에는 무한히 펼쳐진 자유시간의 해방감을 느끼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에게 펼쳐진 무한했던 자유시간은 이내 무한하게 펼쳐진 지루함으로 변하고 말죠. 해외여행도 한두 번쯤은 신선했지만 몇 번 다녀와 보면 별 감흥이 없어지고 그마저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계속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바쁘게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자유로워져도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 일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80%의 분들께서 취미 생활로 TV 시청을 즐긴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은퇴 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 이막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재의 우리의 노후는 예전처럼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나 길고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길고 긴 여가 시간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워나가야 할까요? 오늘도 조씨 할머니는 동화책을 보고 계십니다. 동화책 읽기에 심취한 조씨 할머니는 심지어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않습니다. 잠깐 시간 내어 그것도 급하게 우유와 과일 한쪽으로 한 끼를 해결하십니다. 올해 나이 80의 동화책이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요? 할머니께서는 젊어서 사립유치원 교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첫 번째 사립유치원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도 요리를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바쁘고 부유하게 사셨지요. 그렇게 할머니의 젊었던 시절은 명예와 부 그리고 자부심도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 참 어리석었었지. 그때는 평생을 계속 그렇게 살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교사직에서 은퇴를 하니 수입은 사라졌고, 그러자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던 사람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노년이 된 할머니에게 남은 건 허망함 뿐이었습니다. 하는 일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하루 늙어만 갔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수업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이 찾아와서 건넨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바로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평소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유치원 일을 그만둔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오랜 기간 집에서 TV만 보며 은둔생활 아닌 은둔생활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쪼그라든 할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행운이라는 생각은 했지. 근데 그것보다는 실수할 것만 같고 잘하지 못할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 하지만 할머니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웃은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왔고
할머니는 마지못해 일을 떠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연락해서 고사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어차피 집에서 쓸쓸하게 시들어가느니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구해서 열심히 읽기 연습을 하셨습니다. 물론 혼자서 책을 읽을 때보다 훨씬 긴장도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레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뒷방 늙은이를 이렇게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향합니다. 가슴이 뛴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기 전 할머니는 난 할 수 있다를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외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할머니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사를 진행하고 등장인물마다 목소리 톤을 바꾸었습니다. 또박또박한 발음과 실감나는 인물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동화책의 인물들이 할머니의 구현으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들만 있었던 유치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발휘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뇌리에는 젊은 시절 아기자기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여태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코끝이 찡해왔지만 수업을 무사히 마쳐야 했기에 감정을 다잡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나타나자 시큰둥했던 아이들도 난생 처음 보고 듣는 재미있는 구연동화의 넋을 잃고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스스로가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노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방송에서 70대 노인분들에게 노년의 시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생활에 변화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79세의 할머니께서는 노인이 무슨 쓸모가 있냐고 밥이나 축낼 뿐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빠른 산업화 속에 우리 세대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느라 노후라는 단어와 취미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노인이 되어 있고 노인이 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100세 시대 우리는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또한 없습니다. TV방송에서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외에는 우리 노인 세대의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40과 50만 넘어가도 노인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대, 30대와 대화를 해보면 나이 30대 중후반만 넘어가도 마치 세상을 살 가치도 없는 무쓸모한 늙은이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 나이 때에는 나의 중년과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것이 어떠한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렇게 노인에 대한 존중은 결여된 채 마치 자신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젊음을 누리다 갈 것처럼 노인 세대에게 혐오를 쏟아내지는 않았죠. 그렇게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한 세상이다 보니 결핍이 결여되어 오히려 마음이 죽어버린 요즘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는 사회의 통념에 눈치 보며 휘둘리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꿈도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식들 좋은 거 먹이고 입히며 또 공부시키는 것이었고 거기에 큰 집에 좋은 차를 갖기 위해 발버둥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고 또한 운 좋게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바쁘지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 이후로 행복을 연기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행복은 미래를 저축하는 것이 아닌데도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요? 막상 나이 들어보니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고 건강을 확신할 수도 없지요. 게다가 10년, 20년 안에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가 인생 2막을 맞고 있는 우리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동안 이 험한 세상 살아내느라 하얗게 새어버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제까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취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취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미의 성격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50년 동안 가족 중심적으로 사시다가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며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며 소소하게 용돈벌이까지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 활동은 노후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취미 활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희귀한 식물 키우기. 나이가 들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집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식물을 키우면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힐링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취미로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재테크처럼 식테크라고 해서 희귀 식물들을 사서 번식시켜서 판매까지 하며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네에도 은퇴하신 노부부가 계신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분께서 정원을 가꾸셔서 희귀 식물을 판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지 사람들이 조용한 시골 동네에 찾아오는 것이 신기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외지인 분들은 아내분에게 식물을 사러 오신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외지인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아내분의 정원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집 뒤 텃밭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다육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요즘은 동네 사람들도 산책 중에 들러서 커피와 차를 마시며 식물 감상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돈이 되는 대표적인 식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돈이 되는 식물로는 몬스테라와 다육이 그리고 제라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희귀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유튜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혼자서 키워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가드닝 교육을 하는 곳에서 교육을 듣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취미를 즐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키운 식물들을 소소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등 주로 중고 판매 사이트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프리마켓 같은 것이 열릴 때 평소에 키우신 식물들을 장터에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일기를 쓰듯이 자주자주 식물들의 사진을 올려두면 그곳에서 판매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캘리그라피입니다. 우리가 40대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뜻모를 무기력함에 시달리기도 하며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캘리그라피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글씨를 쓰시면서 힐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씨를 활용해 지인들에게 편지와 액자 선물을 할 수도 있어 좋은 취미라고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캘리그라피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예전부터 그림을 그려왔지만 정작 글씨는 악필이라 캘리그라피가 결코 쉬운 장르가 아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 독학은 매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만 추천을 드리며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려면 캘리그라피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의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타링, 프립,
솜씨당이 있으며 이들 중 하나를 검색하셔서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캘리그라피 강좌를 검색하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강좌를 만나실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글씨체를 꾸준히 가꾸어 나가시다가 액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해주면서 알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캘리그라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글씨체를 만들어서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액자와 엽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 그리기. 그림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돈이 되는 그림의 장르로는 기본적으로 동양화, 수채화, 아크릴화, 인물화, 일러스트가 있으며 요즘은 아이패드에 펜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하오니 먼저 본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일단 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한 번에 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도 5년 넘게 조각을 하다가 갑자기 산업 디자인으로 전향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만화를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양화로 전향한 친구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성펜으로 드로잉을 해서 수채 물감으로 채색하는 어반 스케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장르의 미술 교육 관련 유튜브나 원데이 클래스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시면서 찬찬히 자신이 하고 싶은 장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셨다면 그때 학원을 등록하셔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 그림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부수입을 얻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미술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림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형적인 아카데믹한 수업을 받지 않았기에 틀이 없고 그래서 자유로운 화풍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동양화나 수채화나 유화 같은 장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리고 싶은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싶은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셨고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그린 그림을 꾸준히 업로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그림이 인기를 얻게 되었고 게시글 댓글에 그분의 그림을 좋아해주고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술의 거장들처럼 그림 하나에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먼저 소개해드린 세 가지 돈 되는 취미 외에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취미로는 목공과 베이킹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목공은 원목을 깎아서 도마나 가구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특히 도마 같은 경우 실력을 인정받으면 전문 셰프들의 의뢰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킹을 하려면 처음에는 오븐을 사고 재료들을 사는데 투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도구만 갖춰진다면 집에서도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취미라서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인들에게 맛있는 빵을 선물하기도 하고 동네 프리마켓에서 판매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은 인터넷 이미지 거래소인 스톡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가 발전해서 꼭 전문적인 사진기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랍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재미있게 즐기면서도 돈이 되는 취미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노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취미 생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질병은 치매입니다. 이 치매 때문에 우리는 내 집에서 나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여 결국 요양원에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여가를 즐기면서도 치매에도 좋은 취미 활동을 많이들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치매에 좋은 취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악기 연주. 음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심리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악이 뇌를 자극한다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악기 연주나 음악 감상이 기억력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악기까지 배우면 집중력과 인내력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악기 연주가 치매 예방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글쓰기. 글쓰기를 많이 하면 언어적으로 매우 발달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중력, 창의성, 상상력과 이해력까지 높여주지요. 물론 갑자기 안 쓰던 글을 쓰려면 어색한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처음부터 작가처럼 거창하고 멋지게 글을 쓸 필요는 없답니다. 저 또한 매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글을 쓰고 있지만 특히 거창한 이야기를 어려운 단어로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글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는 수단이지 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써보세요. 그러면 감정이나 일상을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두뇌 활동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뇌를 훈련할 수 있는 게임. 게임에 따라 발달시킬 수 있는 뇌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임은 공간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추리게임과 퀴즈게임은 추리력이나 통찰력 등 고도화된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무료 나눔해드린 핸드폰 앱 데카르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니 시간 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요리하기. 우리는 평소에 먹기 위해서 혹은 누구에게 해주기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요리들도 우리 두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는 재료들을 혼합하고 시간을 체크하며 맛을 상상하면서 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재료를 썰면서 불 체크도 하는 등 멀티태스킹이 필수적인 활동이라 결단력과 정확성까지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바둑. 바둑은 완전히 정적인 취미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향상되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바둑은 주로 거동이 힘드신 분께 추천드리며 몸이 건강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취미와 병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즐기고 계시는 대중적인 취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도 50대 중반까지는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 해보시면 땀이 흠뻑 날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에 최고라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할 때 묘한 매력까지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취미입니다. 조금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을 조심히 즐기시면 70대까지도 즐길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탁구. 레슨을 조금만 받으면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더욱 좋고 80대까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쏘기. 집중력을 높여주고 정신 수양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보는 것만으로도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등산하기. 높은 산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가 좋습니다. 이때 필히 무릎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어 공부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암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치매 예방에 최고라고 합니다. 영어든 스페인어든 여러분들께서 흥미가 있고 익숙한 언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노래하기. 노래는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입니다. 폐활량도 좋아지며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요즘에는 음원들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 집에서 반주에 맞춰서 불러도 좋고 노래방에서 크게 불러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춤추기. 매일매일 적당히 시간을 내서 춤을 추시면 성인병이 예방되고 땀이 흠뻑 나서 비만 치료도 됩니다. 운동하며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 흥겹기도 하고 자세 교정 또한 되죠. 또한 스텝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춤춰야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영화 감상.
요즘은 집에서의 생활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감상도 많이 하십니다. 기존의 영화관과 느낌도 다르고 집에서 간편하게 볼 수도 있으며 볼 수 있는 작품도 풍성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9번째, 미술 전람회, 음악회, 공연 관람. 듣고 보는 공연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와 정신 건강에도 좋고 뇌까지 자극시켜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10번째, 드론 동호회. 요즘에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취미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열린 세상을 맛볼 수 있고 독특한 촬영과 함께 기계 조종의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드론을 조작하면서 두뇌를 많이 써야 하므로 이 역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낚시. 우리나라 800만 명이 즐기는 국민의 취미라고 합니다. 12번째, 반려동물 키우기.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겨내는데 최고입니다. 특히 강아지를 키우시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산책이 권장되므로 이때 강아지와 같이 산책할 수도 있어 건강에도 좋고 산책 시에 마주치는 행인이나 애견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 좋다고 합니다. 13번째, 개인방송국, 크리에이터, 유튜버. 취미를 떠나서 이제는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 주제를 선정해야 하고 대본을 작성하며 영상도 찍고 편집과 녹음까지 하는 등 개인 방송국 역할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분명 아니지만 치매 예방에는 확실하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막상 시작해 보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쉽게 촬영이 가능하며 내가 편집을 못해도 편집 외주를 저렴하게 맡기실 수도 있어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답니다. 편집 의뢰는 크몽이나 오투잡, 재능넷 같은 재능 판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RC카 동호회. RC카는 컨트롤러로 무선 조종하는 미니카를 말합니다. 이 또한 드론과 마찬가지로 미니카를 조작하면서 두뇌를 쓰는 것으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죠.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한 미니 RC카 경기장에는 항상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는 6살 꼬마부터 60대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세대 차이의 거리감은 한치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미니카에 집중하며 트랙 위에선 누구나 동등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RC카는 누군가에겐 장난감이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동안 즐기는 취미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많이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생활 5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하기, 여행, 독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이었는데요. 이 중 인터넷 서핑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껏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왔는데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은데 또다시 성공적인 노후라는 목표를 향해서 굳이 달려야만 할까? 그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안하게 즐기면 그것 또한 멋진 취미이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시간이 남고 뭔가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기만 한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마을의 입구에는 벌써 성격 급한 벚꽃과 산수유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말로 봄이 오면 봄나물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취미 활동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것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봄나무를 캐러 나가보는 것도 멋진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 중 봄에만 할 수 있는 멋진 취미 생활이랄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매년 봄이 되면
직접 뜯은 쑥으로 쑥버무리나 쑥떡을 해서 나누어주는 지인 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모르게 기다려지는 연중 행사가 되어버렸는데요. 또한 쑥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여기저기 피는 진달래 꽃잎은 어떨까요? 그 진달래로 화전을 붙여서 이웃들이나 가족들과 나눠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흔히들 노후의 취미를 가지고 나눔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봄을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께 봄을 맞아 무얼 나눠드리면 삶의 보탬이 되실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우리 노인나라 가족분들께서는 봄나들이 가셔서 얼굴 타지 말라고 자연에서 가져온 천연 성분 선크림을 협찬받아서 여러분들께 무료 나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선크림 하면 가격은 비싼데 얼굴에 하얗게 떠서 한두 번 쓰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의 욕심으로 더 좋은 제품을 나눔하려다 보니 조금 무리해서 릴릴 선크림이라는 제품을 어렵게 협찬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써본 결과 릴릴 선크림은 바르면 하얗게 뜨는 시중의 제품과는 달리 꼭 선크림의 용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에센스나 로션처럼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는 게 장점이며 피크노제놀, 제주별꽃 추출물, 병풍 추출물 등이 들어있어 노화의 주범인 유해산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력은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임상을 통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하며 48시간 피부 첩포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피부 반응도가 0으로 무자극 판정을 받아 민감성 피부 타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로션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무향 무색 소제품이며 화학 첨가물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선크림은 써보신 분들의 반응이 좋아 재구매율이 매우 높은 제품이라 이번에는 무료 나눔 협찬 받기가 쉽지는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런칭 1년 만에 45만 명이 구매할 만큼 평소에 잘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나눔해드리는 제품이니만큼 이번에는 커뮤니티 당첨자 발표를 꼭 참고하셔서 당첨되신 분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청을 하시고 일주일 뒤에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크림 신청 방법은 노인나라 채널을 구독하신 후에 댓글로 릴릴 선크림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 추첨을 하여 5분께 릴릴 선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첨을 기다리기보다 이 제품이 궁금해서 꼭 한번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판매처 주소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도 며칠간만 노인나라 구독자분들께 특별한 가격으로 드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인터넷 최저가로 18,000원인 것을 여러분들께만 2개에 27,900원에 드리며 거기에 본품의 5분의 1 크기의 휴대용 릴릴 선크림까지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한편 그리고 저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취미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튜브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을 통해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 수 있어서 매일매일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 또한 들을 수도 있고 간혹 힘드신 분들의 글에는 대댓글로 서로 힘내라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도 멋진 취미라면 취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리고 보통 돈복이 많으면 좋다고들 하는데 이 돈복만큼이나 좋은 것이 귀인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노나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댓글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되어주시는 것은 어떠할런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시는 노나가족분들 모두 부를 얻고 번영하시라고 부와 번영을 뜻하며 봄하면 떠오르는 대표 봄꽃인 벚꽃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 벚꽃들처럼 곧 찾아올 봄날에는 누구보다 화사하게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